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도시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법, 심지어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까지 밑바닥부터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한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와, 그거 정말 막막한 질문이네요. 법부터 뜯어 고쳐야 할지 아니면 교육부터 해야 할지, 진짜 상상만 해도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걸 실제로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는 1537년 1월 16일 제네바 목회자들이 시의회에 제출했던 문헌을 살펴볼 건데요. 네, 제목이 무려 제네바 교회와 예배 조직화에 관하여 의회에 제안한 조항들입니다. 이게 단순한 종교 규칙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거대한 사회적 마스터 플랜이었죠. 이 문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제네바의 상황을 먼저 좀 짚어봐야 하거든요. 1530년대 제네바면 약간 그 종교개혁의 태풍 한가운데 아니었나요? 정확합니다. 제네바가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시점이었는데요. 문제는 과거 수백 년 동안 교황의 지배 아래 있다가 그게 뻥 하고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억눌려 있던 게 사라졌으니 엄청난 권력 공백이 생겼겠네요. 네, 완전히 진공 상태였죠. 사람들은 과거 가톨릭 방식, 그러니까 문헌에서 미사의 가증스러움이나 폭정이라고 부르는 그 낡은 방식은 버렸지만요. 버리긴 했는데 새로운 걸 모르는 상태였군요. 맞아요. 새로운 개신교적 삶의 방식이 대체 뭔지 무지와 혼란이 가득했던 과도기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황주의적 미신이 꽤 남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문헌은 그 혼돈 속에서 막 엉망진창인 도시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청사진이었던 거네요. 그럼 이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어디였나요? 제네바 교회의 조직화의 첫 단추는 바로 성찬의 변화였습니다. 성찬이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의식 말이죠. 네, 맞습니다. 과거의 성찬은 그 개혁가들의 시선에서는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끔찍한 신성모독처럼 변질되어 있었다고 봤거든요. 미사 자체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던 그 대목이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자주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네바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찬을 신앙의 훈련으로서 아주 자주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주라면 매주 하는 건가요? 그들은 매월 한 번씩 제네바의 3개 주요 교회, 그러니까 생피에르, 리브, 생죄르베를 순회하면서 질서 있게 거행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오, 매월 순회 공연처럼요? 그런데 제가 문헌을 보니까 좀 재미있는 메모가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시의회가 이걸 막아서 성찬은 1년에 4번, 세례는 매일로 남게 되었다면서요? 그 메모 보셨군요. 네, 목회자들의 이상과 세속 정치인들의 현실적인 통제력이 충돌한 흔적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어요. 성찬을 그렇게 자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하다 보면 말이죠. 네, 어떤 부분이요? 의미가 좀 퇴색되거나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참여해서 엉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이 갑자기 매일 열리는 뷔페로 바뀌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요. 와, 그 뷔페 비유 진짜 딱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 그 관리의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어떤 카드죠? 바로 권진과 파문이라는 제도입니다. 성찬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를 걸러낼 아주 촘촘한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물을 흐리는 사람들을 아예 입구 컷하겠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권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게 사실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파문이라는 게 당시에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탐욕스럽고 악한 주교들이 이 파문이라는 무기를 폭정과 사리사욕의 도구로 막 남용했었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너 파문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제네바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특한 역할 분담과 상호 견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일종의 권력 분산이죠. 어떻게 나눴나요? 첫 번째로 의회는 도시의 모든 구역에서 훌륭한 삶과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을 선출해서 배치합니다. 평신도들이죠. 성직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 중에서 뽑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시민들의 삶을 밀착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내 도덕성을 막 감시한다는 건가요?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자정 시스템이었죠. 만약 이 선출된 평신도가 이웃의 중대한 악행을 발견하면요. 발견하면 바로 파문인가요? 아닙니다.
단독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회자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함께 가서 그 형제를 형제로 타이르는 거죠. 아, 1차 경고 같은 거군요. 동네 목사님을 데려와서 훈계를 하고요. 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결국 목회자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파문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쩌라고 나 파문 당해도 상관없어 하고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 축이 등장합니다. 영적 제재를 넘어선 세속적 권력, 바로 시의회입니다. 시청이 나서는 거군요. 네. 파문을 조롱하는 자들은 시의회가 직접 나서서 처벌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거 가만 들어보니까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지옥 방범대 느낌의 평신도 위원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 마지막으로 시청까지 이 세 그룹이 삼각편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상호 견제 시스템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과거에 교황이나 주교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그 막강한 권력을 평신도 목회자 그리고 세속 정부로 완전히 분산시켜서 폭정을 막으려 한 고도의 체제 설계였던 거죠. 진짜 치밀하네요. 그런데 문안을 보면 목회자들이 시의회 멤버들한테 당신들부터 대중 앞에서 먼저 신앙 고백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의회 멤버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대중이 따를 거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사상 검증이나 기싸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잣대로 세속 권력까지 통제하려는 뭐랄까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가 볼 수도 있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가 제네바의 뼈대를 잡는 조직과 권력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단순히 통제망만 구축한 게 아니거든요. 교역이랑 일상생활의 규칙들까지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이건 마치 도시 전체에 엄청난 규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요? 네, 낡고 버그가 많은 과거의 카톨릭 시스템을 싹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까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의 변화 같아요. 찬양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과거 카톨릭 예배에서는 평신도들이 라틴어의 뜻도 모르고 그냥 중얼거리거나 가만히 듣기만 했거든요. 구경꾼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네바에서는 회중이 다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찬양을 부르는 시편 찬양 방식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가만히 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다 같이 노래합시다 이러면 쭌쭌하고 잘 안 불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헌에 아주 구체적이고 기발한 방법론이 나옵니다. 바로 아이들을 먼저 공략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요. 아, 새로운 유저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한 거군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먼저 또렷한 목소리로 부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맑은 목소리로 부를 거 아니에요? 오, 어른들은 그걸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따라 부르게 되겠네요? 네. 그러다가 점차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온 회중이 다 함께 부르도록 유도한 거죠. 아주 탁월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어린이를 교육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났는데 신앙 교육서도 필수였다고요? 네, 어린이 신앙교육서, 즉 카테키즘이죠. 아이들은 짧고 쉬운 신앙의 요약본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부모가 직접 가르쳐야 했다고 들었어요. 네, 부모에게는 가르칠 의무가 있었고요. 목회자는 그 아이들을 직접 심사하고 질문을 던져서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와, 애가 대답 못하면 부모가 아주 난처해졌겠네요? 그렇죠. 가정과 교회가 이중으로 엮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아주 점진적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게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결혼제도예요. 과거 교황의 결혼법이 엄청난 혼란을 줬다고 문헌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당시 사람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였죠. 과거에는 교황이나 주교가 자기들 마음대로 아주 비합리적인 이유로 결혼금지 촌수를 정해버렸거든요. 왜 그랬던 거죠? 권력 행사인가요? 권력 행사도 있고 일종의 돈벌이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금지된 촌수끼리 결혼하려면 돈을 내고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아하, 면죄부 같은 통행세였군요. 제네바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나요? 의회가 특정 위원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속 위원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결혼 관련 사건들을 재판하도록 제안하죠. 세상에, 여기서도 권력이 분산되네요. 성직자가 독점하던 걸 세속 권력과 나누고요. 맞습니다. 합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제도를 정상화한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 예배, 교육, 결혼 제도의 개편과 제네바를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신앙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톱니바퀴였던 셈입니다. 와, 1537년에 이 문헌 하나가 단순한 종교 규율이 아니었군요. 폭정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상호 책임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세운 거잖아요. 네, 의회, 목회자, 선출된 평신도라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까지 갖춘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현재 속하신 회사나 공동체에서 막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하거나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 이 수백 년 전 제네바 사람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흥미롭고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뭐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치밀한 규칙과 파문제도에 대해 감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건 목회자들이 펜을 들어서 세속 정치인들, 즉 시의회에게 승인해달라고 간곡히 제안하고 부탁하는 형태였습니다. 네, 그쪽이 승인권자였으니까요. 이어서 세속 권력의 결제 도장을 받아야만 했다면 말이죠. 과연 이 16세기 제네바라는 도시의 영혼을 통제하는 진짜 권력자는 누구였을까요? 신앙과 정치의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의 자율성과 세속의 권력이라는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딜레마 중 하나군요. 그렇죠.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